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빵이랑 그저 사치품에 불과한 다이아몬드랑 그 두 개 중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더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해왔어. 그 전체 빵과 전체 다이아몬드만 놓고 보자면은 빵은 너무 필수적이고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냥 불필요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빵이 무조건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현실은 아니지. 이게 이른바 가치의 역설이야. 이런 식으로 전체로 집합으로 경제를 바라보던 이른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있었어. 이들은 애덤 스미스 이래로 경제학의 시초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경제를 집합으로 바라보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전제는 뭐였냐면 가치라는 거는 사물에 내재해 있다라는 거야.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노동시간의 양과 같은 특징들을 통해서 사물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들의 분석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자유시장은 더 중요한 빵이 더 낮게 평가되고 덜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더 높게 평가되는 이른바 가치를 좀 잘못 책정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공간이야. 그래서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유시장을 좀 평가절하했어. 자유시장이 빵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못 측정했다고요? 그치. 왜냐면 빵이 더 중요한 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잖아. 가만 내비둔 자유시장은 너무나 명백하게 빵의 가치가 더 높은 건데 그 전체로서의 빵과 다이아몬드를 생각해보면 빵의 가치가 더 높은 건데 빵이 다이아몬드보다 현격하게 가격이 낮아. 이래서 이제 가치가 잘못 매겨졌다 이거지. 자유시장은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이들은 본 거야. 자, 이렇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결론은 마르크스의 엄청난 날카로운 한 방을 딱 불러일으켰어. 마르크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그대로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만약에 노동시간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사물의 가치를 딱 노동시간이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재화와 상품과 생산물들의 가치는 그 물건을 직접 만든 노동자들의 몫이란 말이야. 그 가치를 만든 게 전적으로 노동자야. 그러니까 그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은 모두 노동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현실은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얻어간단 말이야. 노동자에게는 일부의 몫만이 이제 돌아가고 굉장히 많은 양을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가지는 게 현실이야. 마르크스는 그 현실을 개탄한 거야. 아니 경제학자들 니들이 얘기하기를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며. 노동시간이 가치를 만드는 거라며. 그러면은 그 상품의 가치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서 번 수익은 전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지금 현실에서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채가는 것은 강탈이다, 약탈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빼앗아가는 거다 라고 비판을 한 거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전제를 그대로 따라서. 그럴듯한데? 그럴듯하지. 이 그럴듯한 마르크스의 한 방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소심하게밖에 반박을 못했어.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재들을 다 자본가들이 대준 거다.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히 그들의 몫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소심한 반박에 마르크스는 너무 그냥 대수롭지도 않아. 마르크스는 뭐 그냥 신경도 안 써.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왠지 알아? 그 자본재들, 공장이나 기계도 결국 누가 만들었어? 직접 만든 거 노동자들이거든. 맞네. 그러니까 결국 마르크스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이래서 이제 집합으로 경제를 바라보면은 고전학파의 결론이든 마르크스의 결론이든 결국은 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자본가들이 받는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 임금이 높아지면 자본가들이 받는 이윤이 낮아지고 이윤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야. 왜냐면은 물건이고 상품이고 임금이고 이윤이고 노동자고 자본가고 다 집합으로 전체로서만 경제를 분석하거든. 이 고전학파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렇게 그럴듯한 마르크스의 이론이 승승장구하던 때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교에서 칼 맹거라는 경제학자와 그의 제자 벤 바베르크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철퇴를 가했어. 1880년대 고전학파의 전제를 이어받은 마르크스의 그 이론이 벤 바베르크의 저서로 박살이 나버린 거야. 자, 그들은 어떻게 그 고전학파의 전제와 마르크스의 결론을 박살냈을까?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집합이 아니라 개인인 거야. 모든 개인은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미워해. 근데 이런 개인의 선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선호들은 사실 뭐 내가 짝사랑한 여자의 그런 선호가 아니라면 사실 관심이 없지. 제가 뭘 더 좋아하고 뭘 더 덜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게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모든 개개인들이 시장에서는, 자유시장에서는 소비자라는 왕의 칭호로 불리면서 대접을 받는 거야. 시장경제의 생산자들은 모든 소비자 개인의 선호를 파악해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거야. 왕에게 간택받는 자만이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함의는 뭐냐면은 가치가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만일 고전학파의 전제대로 가치가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노동시간 같은 걸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면은 광산에서 되게 힘들게 채굴한 금과 이런 놀이터 길바닥에서 우연히 주운 금이 가격이 완전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되거든. 근데 어때? 똑같아. 광산에서 힘들게 채굴한 굴이랑 놀이터에서 우연히 주운 금은 가격이 그냥 비슷비슷해. 이거는 가치가 노동시간에 의해서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수많은 개인들의 마음들,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치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매겨질 수가 있지. 예를 들면은 서울 시민에게 물 한 컵과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컵은 완전히 가치가 달라. 건강한 사람에게 한 알의 약과 아픈 사람에게 한 알의 약은 또 가치가 달라. 주식을 파는 사람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 그들은 주식을 그 시점 다르게 평가한 거야. 다르게 가치를 매긴 거야. 애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다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어. 근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돈을 줬어. 그들은 그 순간 이 물건과 돈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매긴 거야. 나한테는 이 돈이 더 가치 있어. 나한테는 물건이 더 가치 있어. 만약에 돈과 그 물건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은 그들이 그렇게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다르게 가치를 매기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거래에 나서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있어. 방금 오빠가 얘기했던 그런 거면은 물건을 한 사람은 사고 물건 한 사람은 팔았잖아. 둘이 동시에 그 물건의 가치가 서로 같아서 가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교환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봤던 게 굉장히 오래된 견해였어. 근데 그 생각을 깨부신 게 이 오스트리아 대학교의 사람들이었던 거야. 모든 거래는 등가 교환, 똑같은 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비등가 교환, 서로 가치가 다른 걸 거래하는 거다. 왜냐면 개인마다 이 가치를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5,000원과 5,000원의 가치는 똑같단 말이야. 근데 5,000원을 5,000원과 바꾸는 사람은 없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치를 다르게 매기니까 거래를 하는 거거든. 똑같은 것끼리는 거래를 할 필요 없지. 그냥 어차피 쌤쌤이니까. 나한테는 이게 더 위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더 위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치의 주관성인 거지. 이 가치의 주관성이 거래를 만드는 거고, 이 많은 거래들이 쌍방이득, 서로가 윈윈인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거래의 위대함이고 자유시장의 위대함이야. 가치의 주관성으로부터 이 모든 진보가 시작되는 거지. 빵과 다이아몬드의 그 역설은 이렇게 풀리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빵보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는, 가치를 더 높게 매긴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 그 하나 때문인 거야. 아무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물건이고, 또는 아무리 내가 정말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야.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거야. 나는 생산자로서 실패한 거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거야. 그래서 세간의 상식과 다르게 자본주의는 친기업적이지 않아. 친소비자적인 거야. 오히려 기업한테는 진짜 냉혹하지. 소비자들 선택 못 받으면 바로 한 번에 나가게 되는 거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오랜 시간의 회의와 뭐 아이디어의 어떤 막 이 소모적인 배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나온 물건인데도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냥 말짱 꽝인 거야. 그 기업은 바로 부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건 그냥 빵과 다이아몬드 해서 나온 생각인데, 원피스 만화. 거기서 샹디라는 노란머리 캐릭터가 있어. 샹디가 어렸을 때 한 해적과 단둘이 무인도에 남게 된 거야. 근데 그 무인도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해적이 엄청 큰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샹디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보따리를 뺏어서 자기가 먹어야겠다 한 거지. 샹디 생각엔 그 보따리에 빵이 가득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해적을 막 이렇게 공격해서 보따리를 딱 열었는데 보따리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샹디에게는 그 많은 금은 보화보다 그 빵이 하나가 더 가치가 높게 여겨진 거다라는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다이아몬드가 빵보다 더 가치가 높은 걸로 평가가 되잖아. 가격이 높은 걸로 평가가 되잖아. 근데 아까 고전학파의 견해가 잘못된 건 뭐라 그랬지?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결국은 사람들이 매기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빵보다 덜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가격으로 취급되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 샹디의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거지. 결국은 샹디라는 어떤 개인의 선호, 또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치라는 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야. 너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보통 사람들이면 내가 방금 말한 샹디? 이런 케이스들을 다 공감을 할 거잖아. 그럼 다들 가치는 변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그 고전 학파처럼 생각한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오류는 어느 날에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치킨집이 치킨을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막 아우성을 치지 사람들이. 그치. 근데 치킨이라는 거의 가격이 애초에 고정돼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치킨이라는 게 노동 시간의 양 같은 걸로 막 고정돼서 무조건 치킨은 이 정도 가격이어야 돼 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치킨집 사장이 그 가치를 얼마만큼 매겨가지고 가격을 이만큼 책정했다라는 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그의 선택인 거야.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대중들은 그를 비난하지. 그가 잘못됐다고. 그가 가치를 잘못 매겼다고. 이거는 애초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가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이 대중의 고정관념 속에는 가치라는 건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치킨은 비싸게 팔면 안 돼. 치킨은 이 정도가 적당해. 왜냐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치킨의 가치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엄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실상은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치킨을 더 원하니까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인데, 대개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지. 치킨값이 그만큼 책정된 거는 그 값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지. 물론 그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 오히려 지금 너무 싸게 받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비자들이 아우성 치는 것처럼 비싸게 받는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정답은 없다라는 거야. 오직 정답이 있다면 그 가격의 치킨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가. 근데 지금 그 치킨 가격들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비싸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먹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치킨집 사장들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고전학파와 마르크스는 이 뭐 임금과 이윤, 노동자와 자본가도 갈등 관계에 있는 걸로 봤잖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책정되는 거야. 법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정해져 있잖아. 사장은 노동자에게 뭐 이만치만 주면 사실 법에 어긋나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단 말이야. 아니, 자본가들이 모두 악랄하고 기업가들이 모두 악랄하면은 모든 직원한테 다 최저임금만 주겠지. 근데 최저임금만 안 주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의 직원들 왜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겠어? 자본가들이 다 뭐 기부천사야? 아니란 말이야. 그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몫이 그만큼이기 때문인 거야. 최저임금치보다 더 높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임금은 결국 그 생산성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그 대기업 자체가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개인으로 딱 본다면은 그 노동자 개인이 있잖아. 회사의 전체 월급이 얼마인지는, 전체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안 중요해. 그 개인은 계약을 얼마든지 회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나를 계약했는데 나는 막 기계도 못 다루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청소부로 나를 계약을 했어. 난 최저임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잘 나가는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내 개인의 생산성이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마르크스가 이 막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제도도 다 노동자들이 결국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자본가들의 몫은 결국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마르크스의 그 이론을 되게 그럴듯하다고 얘기했어. 고전학파의 전제를 따른다면. 이 오스트리아의 두 사람들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대부분의 개인들은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돈을 지금 받기를 원해.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자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지금 받는 돈을 포기하고 이 돈을 투자를 할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 지금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그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양보했던 그 대가가 바로 이자이고 이윤이라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설명을 했던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거가 되게 비슷하게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봐봐. 내가 물건을 팔아. 근데 그 물건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아니면은 다 팔렸든 아니면 한참 덜 팔렸든 상관없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줘. 예를 들어 내가 이 물건들 이만치를 생산하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 비용들이 다 메꿔지려면은 그것들이 다 팔려야 되겠지.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다 팔려야 될 거란 말이야. 다 팔려야 나의 마진이 채워지는 거야. 나의 수지 타산이 맞는 거야. 근데 나의 수지 타산이 채 맞기도 전에 이 물건이 다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가 이자 고용주인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거야. 그 노동자들은 이 기업,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다 팔리든 덜 팔렸든 나는 돈을 받아.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기업가들은 내 현재의 돈을 포기하고 미래에 다 팔렸을 때의 돈을 생각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훗날 받게 되는 이유는 그 현재 나의 돈에 대한 포기의 대가인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결국 시장은 개인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야. 소비자가 왕인 시스템으로? 그치, 소비자가 왕인 시스템으로. 이게 바로 위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첫 물결이었던 거야. 아직도 뭐 경제학계에서든 뭐 대중들 사이에서든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전제들, 오류들이 많이 성행하지만 나를 비롯한 자유시장의 지지자들은 맹거와 벤 바베르크가 그 수많은 오류들을 완벽하게 논파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응용 질문이 하나 있어. 응용 퀴즈 한번 맞춰볼래? 네. 인도의 버스 기사가 있고 서울의 버스 기사가 있어. 근데 인도의 버스 기사는 막 길도 엄청 울퉁불퉁하고 막 험한 길을 막 논단 말이야. 막 엄청 고생하면서 그게 모는데 탄탄대로인 막 전용차로도 있는 서울의 버스 기사보다 훨씬 더 박봉이야. 돈을 적게 받아. 서울의 버스 기사가 인도의 버스 기사보다 더 꿀 빠는데 돈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야. 이거는 왜 그런 걸까? 이거를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제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도 버스 기사는 인도의 그 사회에서 가치가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비슷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버스 기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사람이냐면은 승객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빠르게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갈 수 있게 해주는 효용을 지닌 사람이잖아. 근데 그 버스에 탄 승객들의 가치가 다 다른 거야. 예를 들면은 인도의 버스 기사들이 태운 사람들은 그 승객들이 자기의 어떤 직장에 가서 노동을 해서 이 사회에 제공하는 효용의 가치가 굉장히 적어. 반면 서울의 버스에 타는 승객들은 인도에 타고 있는 승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는 사람들인 거야. 왜냐면 아직 인도의 경제는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고 서울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중심 수도로서 정말 많은 다양한 어떤 경제 활동 인구들을 버스에 태울 수 있는 도시거든. 그래서 결국 그 버스 기사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버스 기사의 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야. 버스 기사는 그 승객들에게도 효용을 주지만 그 승객들이 효용을 줄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주는 사람이거든. 그 모든 총합을 따져보면은 인도의 버스 기사보다 서울의 버스 기사가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큰 효용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오늘 오스트리아 학파의 첫 물결이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반박했고 고전 학파의 전제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오스트리아 학파를 좋아하는 나는 과연 오스트리아를 가봤나?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 구경도 못 해봤어. 우리 채널이 얼른 커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스트리아도 가고 빈 대학교도 한번 놀러가 보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날이 올까?